네, 이미 오래전에 이 책을 이제 강의를 다 했었죠. 그런데 초반부, 아주 오래전에 이제 초반부를 어떤 칠판에서 이제 강의하다 중단된 상태에서 중후반부부터 각 소제목별로 이렇게 계속 몇십 번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중반부터 이제 시작해서 후반까지 이어나간 그 소제목별로 한 이제 강의는 나름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먼저부는 좀 너무 뭉텅이로 이제 했기 때문에 좀 넘어간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신 분들에게 더 완전한 이제 봉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여기가 이제 큰 단원에서 남자와 여자의 공존이라는 그 단원부터 그 세부 강의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공존.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제 이 책은 이제 소제목, 중제목, 대제목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제목이 각 이제 수필 것들의 제목이고 중간 제목이 남자와 여자의 공존, 그 위가 함께 살기였죠. 그러니까 맨 앞이 이제 맨 앞이 자기의 재발견이고 자기의 재발견, 함께 살기, 세계관 바꾸기, 우리 과제와 미래 이 네 개인데 이제 그 네 개의 큰 단원 중에서 맨 앞에 자기의 재발견은 이제 세부 강의를 하지 않았고 두 번째 큰 단원 함께 살기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공존부터 시작했고 맨 앞에 인연 있는 사람끼리 공존이라는 그 중간 제목 이것은 중제목 이제 그거는 다루질 않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다루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로 해야 아무래도 쉽게 알죠. 135페이지부터의 그 남자는 왜 여자를 구하나 이 제목은 어쨌든 했었으니까요. 그 이전에 132페이지 이전 그거를 다루게 되는데 제가 이번에 다시 오랜만에 이것을 하게 된 이제 동기는 오히려 이 맨 마지막 이 132페이지까지의 내용 중에서 128페이지 연장자가 연소자를 잘 대해줘야 하는 이유 이것을 다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근래에 이제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여기를 하고 이 계속해서 이 굵은 글씨 소제목들 요거를 역순으로 계속 한번 나아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맨 앞까지 그러면 이 책에 대한 소제목까지도 완전히 나게 되고 물론 또 이 책을 쓴 지는 이미 벌써 이제 내년이면 10년이 되네요. 만 10년. 그렇게 올해 10년째 그렇게 되니까 이 이후로도 많은 또 나름의 생각과 이야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하지만 그래도 참 다시 보면 놀라운 것이 이제 이때 지금이 아까 상당히 공부가 부족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때에도 중요한 얘기들은 역시 핵심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128페이지 연장자가 연소자를 잘 대해줘야 하는 이유 이걸 한번 봅시다. 필자의 청소년 학생 시절 어린 여동생의 친구가 집에 자주 놀러왔다. 집에 놀러오던 어린 아이가 있었다는 거죠. 여자아이.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놀다가 내가 소중히 여기는 영어 사전을 찢었다. 아주 사소한 얘기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고등학생인데 사전 중에 저희 중사전 좀 작은 거 조사전이죠. 그러니까 뭐 어떤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떤 부분을 찢어졌고
그런 장난을 한 다음에 그게 또 어디가 없었어요. 또 다시 채울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 사전은 수십 페이지 부분이 없어져서 못 쓰게 되었다. 그런데 그 어린이 5살 된 아이를 뭐라고 합니까? 크게 야단을 치거나 불만을 터뜨리며 싸울 대상이 아니었기에 나는 속으로 그 애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 이 괜히 미워했다 이거죠. 그런데 미움이 뭐 연결됐다고는 좀 비약이 될 수 있고, 근데 그 후에 이제 몇 달 계속 이제 동생의 친구를 있었는데 그 후 그 애가 길에서 오토바이에 치였는데, 어린아이면 오토바이에 쳐도 치명적이죠. 가난하고 무지한 그 애의 부모는 그 당시 뭐 우리 부모들 다 가난하고 무지했죠. 어느 뭐 그 길부 빼은 부모는 상처만 싸매고 다시 놀러 다니게 그대로 두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있은 뒤로도 다시 이렇게 붕대를 한 채로 어린이 놀이에 계속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며칠 후 그 애는 죽고 말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여러분 교통사고, 접촉사고 나면은 그 각서를 받죠.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면은 예? 그 책임을 져주겠다. 그런 얘기를 받습니다, 이제. 예. 그러니까 당장에는 괜찮은 것 같아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이렇게 쾅 하고 했는데 그 속에 뇌출혈 뭐 그래가지고 당장에는 모르다가 나중에 이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옛날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은 정말 제가 이제 좀 약간의 신비 체험. 물론 이제 제가 어떤 이제 그 무슨 뭐 계시를 내고 뭐 환상이 오고 그런 신비 체험을 많이 겪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 일은 조금 신비하긴 합니다. 이 일이 이미 수십 년이 흐른 2010년 이 책을 쓴 지 바로 조금 전이죠. 1, 2년 전. 유난히 그 일이 다시 떠올렸습니다. 다시 떠올랐어요. 그 일이. 그리고 근데 왜 그 일이 떠오르냐? 이제 그게 좀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왜냐면은 어린아이 죽음처럼 사람을 슬프게 하는 것이 없다.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특히 여자 어린아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재롱부리고. 그런데 그런 아이가 그래 죽었으니 이게 얼마나 이게 애통한 일입니까? 이 부모는 물론이고 주변에 사는 사람, 그 아이를 봤던 사람이라면은 정말 진짜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때 그 아이의 죽음을 이웃으로서 충분히 함께 슬퍼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지 가식이 되었다. 이제 제가 고등학생이었지만은 1학년, 그 애를 죽었다 그런 얘기 듣고 내가 그냥 무덤덤했었다 뭐 같이 생각이 되었다 이겁니다. 같이 슬퍼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그 애를 미워한 것이 악영향을 주지는 않았는지 비약적인 추측도 하며 그 아이에 대한 안타까움이 자꾸만 떠올랐다. 이제 근데 20년이 지나서 그 얘기가 자꾸 떠올라가지고 내가 왜 그때 그 얘기를 그러니까 그렇게 충분히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애도하고 같이 이렇게 그러지 않았나. 그냥 덤덤하게 그렇게 그 무인정한 사람. 이제 물론 저는 그냥 아무 직접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제 이곳이긴 하지만은 뭐 같은 부모들 사이 부모들 사이끼리 이제 그 아이 부모와 저희 부모 동네 부모에 그날에 그 시대엔 다 또 가정집들도 다 그냥 단층 그냥 이제 작은 집들이었고 블록으로 만든 집 한 잔집은 아니래도 그런 집들이었으니까 이웃끼리 다 뭐 문들 다 열려 있고 그런 사이니까 서로 다 아는 사이였고 그러니까 그 이웃도 다 이웃의 일이죠. 그런 일은.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모들 세대도 아니고 일개 학생이니까 뭐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제가 특별히 겉으로 봐서 뭐
뭐 다를 건 없지만은 달리 행동해야 될 건 없지만 어쨌든 전 그 애를 아는 아이로서 그렇게 그다지 슬퍼하지 않았다는 그런 가책과 안타까움 이게 자꾸 떠올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냥 또 그런 생각이 나요. 그냥 얘가 그냥 저기 이건 제가 실제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생하고 그 옛날 그 애를 아냐고. 그러니까 어렴풋이 기억했는데 어리니까 기억 못하죠. 근데 내가 걔를 자꾸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 이제 그런 대화도 아닌데 가족끼리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애의 전생 환생을 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더불어 생각되는 것이 내가 그 아이를 환생을 보았다는 느낌이다.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실토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아이 친구인 동생한테 그 해는 2009년으로 추정되지만 그게 또 2009년으로 추정이 돼요? 그 아이의 환생을 2009년에 이 2010년 때 그게 유난히 생각나는데 2009년으로 추정되었대요. 그리고 그 해에 특별하게 중요한 젊은이를 만났다는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 환생을 했다면은 그때가 20년이 지난 옛날 일이니까 뭐 그러니까 젊은이를 당연히 젊은이죠. 아주 젊은이 20세까지 20세가 될 만한. 그런데 특별하게 중요한 젊은이를 만났다는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의 환생이 내가 봤다는 생각을 자꾸 하고 실토까지 했습니다. 계속 떠오르는 그 아이에 대한 아쉬운 생각을 풀고자 내가 가지고 있던 나름의 능력을 사용하여 문답식으로 추정해 나갔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이 책 쓰기 훨씬 전에 90년대 김영호 박사 당시에 날리던 유명한 사람한테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호기심이죠 거의.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최면을 보고 그랬는데 이제 뭐 이야기라든지 나온 것처럼 뭐 한 번 찾아갔다고 해서 단번에 전생 최면을 해주는 게 아니라 뭐 잠깐 맛배기 해주고 또 맛배기 해주고. 근데 그게 그때 돈으로 90년대 돈으로 8만 원입니다. 한 회가. 당시 그때는 제가 우연찮게 또 돈이 좀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인가 두 번 갔습니다. 그런데 계속 두 번 간 다음에 어떻게 전생을 볼까요? 그랬을 때 제가 더 할 필요가 없겠다. 아마 제 안내자가 아마 그렇게 얘기했는지 전생도 알 필요 없다 그랬는지 제가 거절을 더 안 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 더 하고 물론 돈을 계속 이렇게 호기심으로 특별히 아픈 것도 아니면서 계속 쓴다는 것인 그것이 이제 무의미하게도 생각됐고 그래서 이제 두 번 하고 끝냈습니다만은 두 번 계속 맛배기 했죠. 근데 맛배기를 했다고 해서 이제 의료보험도 안 되는 그 비싼 그 최면 실습이 헛된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이제 그분이 이제 그거를 이제 최면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뭔가 물어봅니다. 이제 제가 최면된 저한테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이 뭐 집게 손가락을 들라 아니면 생기 손가락을 들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최면된 제가 이 시술자가 물어보는 그런 것을 그렇다 하면은 이 집게 손가락을 들고 아니다 하면은 뭐 끝 손가락을 든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데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반응이 그대로 남는 겁니다. 최면이 끝나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고 그걸 하면은 남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도 어느 정도 그렇게 깊은 해면할 필요도 없이 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냐 아니냐 하면서 그렇다 하면 이제 이 손가락이 올라서고 아니면 다른 손가락. 최근에는 이제 다른 손가락이 오른다기보다 이렇게 좀 경련을 하면서 이제 거부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최면 능력을 이제 전수받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 글 다음에 나왔죠. 스스로 최면을 하듯이 차다보니 마음을 가라앉히고
스무고개식으로 내면의 자기에게 질문하여 긍정이면 집게 손가락을 들리고 부정이면 새끼손가락이 들리게 하는 능력인 최면요법을 1910년대 중반 시술을 받은 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방법은 자신의 전생 추정에도 써보긴 했지만 저 자신의 전생 추정도 어느 정도 그때 90년대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꼭 믿는 건 아니지만 그때 좀 바로 전, 두 번째 전, 세 번째 전, 네 번째 전 이렇게 그까지 추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좀 영국의 작가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했는데 뭐 그걸 주장하진 않고 제가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과로의 필자는 생생한 전생 퇴시 시술을 받은 경험은 없다. 저는 그때 두 번 하고 안 했으니까. 그리고 다른 뭐 전문가한테 받은 적도 없고. 이 방법은 장신의 전생 추정에도 써보긴 했지만 가끔 집안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데 효력을 증명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이 이 물건을 갖고 있다가 작은 물건 어디다 뒀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면은 스무고개식으로 이 물건이 안방에 있냐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안방에 있다고 수가 나오면은 그 스무고개 책상 위에 있냐 없냐 뭐 이렇게 책상 위에 있냐 아니면 책상 아래에 있냐 자꾸 물어봐서 이렇게 차분히 하다가 이게 뭐 안 될 때만 좀 있는데 아주 놀라운 효과를 가진 적도 있습니다. 이제 상상치도 못한 아주 작은 수첩 같은 게 어디 있나 했더니 이제 책상에 있대요. 근데 책상에 있을 곳이 없는데 책상에 보면은 이제 컴퓨터 키보드 넣는 그런 이제 서랍 비슷한 이제 그 판이 있죠. 그런 거 안에 키보드 옆에 있더라고요. 어떤 수첩이라든지 작은 책들이 그런 식으로 아주 상상 못했던 그래서 잊어버렸죠. 이제 별 익숙하지 않은 곳에다 뒀으니까. 그래서 몰랐는데 이렇게 최면 요법 자기 최면을 해서 이제 알아낸 거죠.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손가락을 올려주는 반응으로. 근데 이게 최근 몇 달 전에 이제 유튜브에서도 어떤 이제 이런 이제 영성 심령 강의하는 이제 유튜버가 그런 방법이 있다고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걸 제가 우연히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걸 했냐면 바로 내가 2009년에 어떤 젊은이를 만났는데 옛날에 만났다고 자꾸 생각이 되는데 바로 옛날에 우리 동네에 살다 죽었던 그 여자아이 그 아이 환생인가 그 아이 환생인 젊은이를 2009년에 만났으면은 어디서 만났느냐 이제 서울에서 만났느냐 경기도에서 만났느냐 이렇게 자꾸 물어봤죠. 그러다 보니 또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제주도에서 만났다 뭐 어디서 만났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엔 저희 2009년 그 전의 어떤 활동에 관한 여러 가지 추정을 하다 보니까 2009년 그럼 뭐 전반기냐 후반기냐 1, 4분기냐 3, 4분기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도 되잖아요. 전반기냐 후반기냐 후반기냐면 뭐 7, 8, 9월이냐 9, 10, 12월이냐 7, 8, 9월이냐 10월, 11월, 12월이냐 뭐 이런 식으로도 계속 이제 문답식으로 이렇게 바이너리하게 이제 추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확인이 됐습니다. 2009년 12월 인터넷 대화를 하다 한 중국인 한국 유학생을 알았다. 그때 제가 또 다른 중국인 중국 현지에 있는 사람과 이 펜팔이라기보다 인터넷 친구죠. 그런 기대를 걸고 이제 선상 교제를 조금 했던 중이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한국에 와 있는 중국인 유학생인데 인터넷 채팅을 하다가 근데 한국 유학생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만나고 싶다는 흔한 얘기를 했는데 그냥 만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어서 쉽게 만난 상황은 아니었다. 그렇죠. 쉽게 나중에 한 일이지만 이제 제주도에 유학을 왔다는 건 한국에 기회를 찾으러 왔는데 서울에 오기는 금액이 들고 그러니까 제주도가 근래에도 제주도가 이제 중국 한테 많이 개방을 했었잖아요. 중국인한테. 그러니까 그런
어떤 피가 온 거죠. 이제 제주도도 나중에 보니까 제주시 육지에 있는 쪽이 아니라 서귀포 반대편 그쪽이었죠. 이제 쉽게 갈 상황은 아니었는데 며칠 안 돼서 그 가보겠다는 생각이 방금이 났습니다. 근데 저기가 그때까지도 결혼 안 했고 신혼여행 당연히 안 가봤으니까 제주도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며칠 안 돼서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제주도를 한 번도 안 가봤으니 가보겠다는 생각에 제주도로 갔습니다. 제주도 여기 책에는 없지만은 뭘 타고 갔냐면은 이 책 나온 후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세월호의 쌍둥이 배라는 오하마나호죠. 그걸 탔습니다. 오하마나호. 왜냐 그 전과 후에 이제 중국을 이제 인천에서 중국 청도나 위해 그러니까 산동성 그쪽에 이제 배 타고 가는 걸 많이 즐겼었는데 중국 여행을 이제 저녁에 출발해서 아침에 도착하는 거. 그런데 제주도 가는 건 이제 그 전까지 알기로는 목포까지 기차 타고 갔다가 배 타고 다시 가고 되게 번거롭고 비행기는 옛날에 해외 출장 가서 타긴 했습니다만 한 두어 번밖에 안 되는 그렇지만 괜히 별로 이렇게 꼭 필요하지 않으면 타고 싶지가 않습니다. 고소공포증이 좀 있는 건지 어쨌든 그런데 그러니까 비행기는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바쁜 거 아니면 그렇게 타고 싶은 게 아니었죠. 근데 제주도를 그냥 중국 가는 것처럼 저녁에 가서 아침에 도착한다니까 괜찮다 생각하고 탄 거죠 이제. 그래서 그래서 그때의 그 여행은 어쨌든 재밌었고 중국에 가는 게 아닌데도 국내에서도 그랬고 사실 2014년 초인가? 그때도 제주도에 배 타고 여행 갈까? 한번 집에서 제안도 하고 그랬었는데 생각도 하고 나중에 2014년 봄에 그 사고 생각하면 끔찍하죠 이제. 그런 어쨌든 그 오하마나호를 타고 갔습니다. 제주도에서 그녀를 만났는데 친구 포함해 셋이서 대화를 했다.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 근데 이제 별로 좀 예의 바른 얘기는 아니지만 사진으로 볼 때 좀 날렵하고 이제 좀 전형적인 이제 20대 아가씨의 그 매력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는데 딱 막상 만나니까 좀 얼굴이 좀 사진을 본 것보다 퉁퉁하고 좀 약간 좀 이제 시골 촌티 나는 그런 좀 스타일이었죠 이제. 꼭 싫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그러니까 강한 매력은 주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제 잠깐 식사만 하고 다시 그녀 친구 포함해서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런 둘이서 그러자 친한 사이도 아니었으니까 셋이서 대화를 했는데 별게 아니라 한국에 유학 오면 서울에 오고 싶었는데 돈이 부족해 제주도로 왔다. 그녀와의 만남에 특별한 것은 없었고 나는 제주도를 한번 와본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서귀포 해안 등을 관광하며 2박 3일 여행을 마쳤다. 이제 학생은 그날 첫날 와서 이렇게 만나고 그 다음 날도 잠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은 제가 좀 어떻게 금액적으로도 도와주길 바랬는데 마지못해서 물건 주긴 샀지만 저도 돈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타인을 위해서 돈을 쓸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애인을 하자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왜 갔는가도 참 그렇지만은 이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이제 그러니까 의미를 두고 이제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그 큰 인상을 주지 않았으니까 그걸 저는 잊어버렸던 거죠. 그 사건이란도 아니었죠. 그냥 저는 이 제주도 관광하고 그 다음 날 이제 2박 3일 두 번째 날 오전에만 만났고 오후부터 그냥 안 만났고 이제 저 혼자 그냥 제주도에서 좀 더 여행 보고 온 거죠. 그 만남이 바로 옛 동네 아이 환생을 본 사건으로 유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옛 모습도 옛아이와 상당히 유사했음을 상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얼굴 모습이 그때 다시 생각하니까 옛날에 본 그 모습도 하고도 비슷했습니다.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떻게. 그리고 그 그 학생하고 같이 갈 때 그 학생이 옆에 지나가면서 차를 되게 무서워했던 거, 차 지나간 거, 그런 느낌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옛날에 얘기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모친, 옛날에 죽었던 아이의 모친은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내 딸이 아니었어. 아마 물론 울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기독교를 믿게 되었는데, 이런 얘기는 뭐 많은 얘기죠. 많이 나오는 얘기죠. 평범한 말이지만, 집안에 불행이 있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흔한 말이지만 의미가 있다. 그 모친의 자녀로 점지되었던 영혼이라면, 그러니까 원래부터 분명히 그 모친의 딸이었다면은, 그것이, 당연히 그렇게 계속 살았죠. 근데, 그 모친의 딸로서 확실히 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 이제 하늘나라로 갔다 이겁니다. 뭐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 모친의 자녀로 점지되었던 영혼이라면, 이제 설사 지상에서의 어떤 사고, 뭐 예상치 못했던, 하늘에서 예상치 못했던 사고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은 물론 필요에 의해서 다시 부모에게 상실감을 교육시키고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고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획해서 같은 자식이라도 그 자식으로 점지되었다 하더라도 이제 일찍 죽고 다시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다시 그 모친이 자녀로 태어나거나 적어도 친척으로 다시 났을 것인데, 그러니까 그 모친의 자녀였다면은 애초부터 하나님이 지정한, 설사 지상에서 사고로 이제 일찍 세상을 떠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태어나야죠, 당연히. 다시 태어났을 것인데, 그러지 않고 중국에서 태어난 것은 그 모친의 딸로서의 업보다 우선한 것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죠. 중국에서 태어났. 그러나 전생의 미완된 업에 대한 그리움으로 한국을 온 것이다. 그렇죠. 또 미완된 업에 대한 그리움. 이게 유학생 같은 사람이 상당수가 그런 경우가 많죠. 이건 뭐 지금 기성의 모든 그 전문가들, 뭐 설기문 박사님 그런 분들 책에도 나오죠. 다 이탈리아 음악 그런데 유학을 간 사람이 결국엔 거기가 전생에 이탈리아에서 실제로 거기서 살았고 그랬던 사람이었다. 뭐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유학생들 상당수는 사실 전생에 살았던 곳에 이제 다시 유학 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이것만을 두고 그녀의 전생이 그 아이라고 추정한 것은 조금은 개인적인 상상이 아닐까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비슷한 느낌의 사례가 이미 알려진 자료에도 있다. 이것은 저기 어느 책이냐면은 이제 제가 그 번역본도 있지만 지금 멀리 있으니까 가져오기가 힘들고, 여기 영혼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책이죠. 이제 운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데스티니 오브 소울. 운명이라고 번역한 게 이제 또 데스티니 하면 목표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운명보다 정해진 명, 숙명. 어찌 보면 숙명이란 말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데스티니니까 운 지어졌다 그런 뜻이 강하죠. 그냥 운명하면 그러니까 어쩔 운명인가 아직 모르는 일반적인 폭적인 뜻이 되죠. 하여튼 이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사는 어느 부부가 어린 딸이 죽어 상심에 빠져 그 뒤로는 아이를 갖지 않았다. 20년이 지난 후 아내도 암으로 잃은 남자는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았다. 그때 20살쯤 되는 여자가 나타나 옆자리에 와서 앉겠다고 했다.
그녀는 자기를 소개하며 영국에서 자랐는데 밴쿠버가 특별히 좋아서 캐나다에 왔다는 것이다. 그때 딸이 다시 온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요거가 요 부분을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음번 회. 왜냐하면 또 이때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이걸 이제 이 딸이 다시 온 느낌, 이게 환상인지 실제인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다시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 본문 내용이 어쨌든 이제 아주 유사한 얘기죠. 그러니까 딸이 다시 온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여기서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저희 경험과 그러니까 그 사례지만은 그러니까 나이 먹은 제가 이제 주제를 말하겠습니다. 나이 먹은이는 자기와 접하게 되는 젊은이를 잘 대해주어야 한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럼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노소 잘 대해주어야 한다. 잘 대해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냐면은 그에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자식이나 친척은 두말할 것 없겠으나 그야 뭐 혈연 그러면 또 뭐 사람들이 의뢰 그런 줄로 잘해야 되는 거 알죠. 근데 잠시만나 대화안이라도 소중히 생각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저는 같으면 이제 대체주도 여행 가서 1박 2일 2번 만났죠. 박은 혼자 했고 당연히 낮에만 만났던 거죠. 예. 그리고 여기 이야기에 나온 사람은 이제 그 벤치에서 잠깐 만났던 거죠. 자식이나 친척은 두말할 것 없겠으나 잠시 만나 대화안이라도 소중히 생각해야 한다. 그 다음에 아주 핵심입니다. 그들은 전생의 당신의 젊은 시절을 보았을지다. 이 사람, 젊은 사람은 이 사람이 젊었을 때의 모습을 보았다. 네. 왜냐면은 지금 젊은 사람은 당연히 저승에서 나중에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저승에 있었다가 다시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승에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의 젊은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격자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만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태어난 이유도 당신이 아직 지상에 살아있어서 당신과의 업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상에 살아있지 않으면은 이 사람도 굳이 태어날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과의 업,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바로 늦게 세상에 온 사람은 먼저 와 있는 이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와 인연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 업을 해소하려 왔다. 그들 태어난 이유도 당신이 아직 지상에 살아있어서 당신과 업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친척 등의 어린아이가 유난히 당신을 좋아한다면 틀림없이 전생에 좋은 인연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 규범적인 어떤 촌수라든지 혈연 그거하고 친한 거하고 자기 맘 맞는 것 꼭 맞지가 않죠. 반드시. 그러니까 부모 자식 일촌간이라도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있고, 단지 그냥 그 조카 사이 이렇게 인데 친척 중에 어느 하나일 뿐이거나 그런데도 특별히 자기를 좋아하고 그럴 수가 있죠. 일촌간이라도. 유난히 당신을 좋아한다면 틀림없이 전생에 좋은 인연이 있는 것이다. 당연히 그렇죠. 전생에 업이 있으니까 아이가 태어났죠. 근데 여기에 좀 덧붙이는 얘기들이 있는 거죠. 이제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가 전생의 가족을 만나기를 매우 좋아하는 일이 있었다. 이거는 흔한 여기 이제 참고서에 나오는 이안 스티븐슨의 전생을 아는 아이들, 그 책에 있는 거죠.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가 전생의 가족을 만나기를 매우 좋아하는 일이 있었다. 그런데 자라면서 점차 기억이 없어지면서 그들이 찾아오는 것을 미온적으로 대하게 되고 결국에는 귀찮아하게 되었다. 이런 일이,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책에 있는 거, 그런 거가 어떤 아주 뭐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특별히 여기 나온 아이들, 이 사람만 특별하고, 이거 사례에 나오지 않은 보통 사람들은 별로 그렇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아이들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뭐, 나는 전생에 뭐 했다, 이렇게 뭐,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뭐, 세계적인 사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뭐, 확실히 얘기하진 않지만은, 가령, 그냥 막내로 태어난 아이가 나는 언니다, 막 그런 얘기가 하는 경우가 있고, 아이가 몇 살 아직 안 됐는데, 예, 그, 엄마하고, 어, 형님 오빠한테, 내가 죽으면은 어떻게 해줘? 막 그런 얘기를 한다든가, 꼬마가. 그리고 또 뭐, 하여튼 그런, 아이로서 도대체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 경우가 아마 살펴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이게 다 전생에 관련된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그게 다, 너 4살 그렇고, 뭐, 이쁜 3살, 미운 7살이란 말 있죠? 3살 때 그때는, 이제, 전생 기억 그런 것들이 있고, 전생에 좋은 기억이어서 만나서,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설사 안 좋은 관계에서 왔다 하더라도, 이 생의 인연을 다시 엮이기 위해서는, 시작 단계에서는 좋습니다. 친구 관계, 나중에 원수되는 친구라도 처음에 만날 때는 좋잖아요. 인상이 좋아서 친구로 사귀었죠. 부부는 더 말할 나위 없죠. 원수진 부부도 처음엔 좋아서 사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도 처음엔 다 좋아하죠. 부모를. 그러니까, 이쁜 3살. 근데 미운 7살, 7살 정도 정도가 아마 이제 전생 기억이 사라지는 대부분의 사람들, 뭐, 그대로 남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시기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했듯이, 그런데 자라면서 점차 기억이 없어지면서 그들이 찾아오는 것을 미온적으로 대하게 되고, 결국에는 귀찮아하게 되었다. 그렇죠. 엉뚱한 사람들이 자꾸 그냥 뭐, 자기는 별 관심도 없는데, 그렇죠. 아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예는 드물지만, 잠재 심리에서 전생의 여운에 따라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어떤 태도라든지 이제 이 상황과 조금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든지 만약에 당신과 친한 아이가 아기였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고 잘 따르더니 초등학교 고학년경이 되면서 다소 소원해졌다 해도 뭐 7살부터래지만 뭐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아주 그냥 뭐 자기의 정체성이 많이 나타나죠. 다소 소원해졌다 해도 그렇게 서운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그건 뭐 당연하지. 그러니까 아이들 또 그러니까 전부 그러니까 뭐 서머셋 모험의 달과 유펜스라는 소설에는 주인공 스트릭랜드가 갑자기 가족을 버리고 이제 난 그림 그리겠다 그러죠. 그러면서 당신 아이들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나레이터 주인공 말을 하는 이야기를 전개하는 사람이 물어보니까 어릴 때는 귀여웠지만 지금은 그냥 아마 고등학생 나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명분을 하죠. 어릴 때는 귀여웠죠.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다. 내 길을 가겠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초등학교 고학년경이 되면서 다소 소원해졌다 해도 그렇게 서운하지는 말아야 합시다. 그러니까 당연한 수순이지. 그걸 갖다가 뭐 어릴 때 그렇게 놀다가 뭐 좀 커서 좀 약간 멀어졌다고 해서 이제 같이 사는 부모야 뭐 또 이게 삶의 자체가 예속이 되니까 뭐 이렇게 계속 복종해야 되겠지만은 친척 삼촌 뭐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연이 가까워서 어릴 땐 그렇게 막 좋아하고 그러다 이제 아무래도 같이 살지 않고 그러니까 별로 이제 뜸해지죠. 그러면은 이제 다소 소원해지죠. 그래서 서운해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전에 그 아이와의 친밀함은 전생의 연이 동력되어 왔지만 이제부터는 현생에서의 새로운 관계 정립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죠. 이제 전생의 어떤 그것에 연연하는 거 그런 거는 이번 생의 의미를 적게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를 희석시키는 거죠. 이번 생에서는 또 어떤
물론 그 전생 거기에 여러 가지 그 업보가 있기 때문에 또 풀어야 할 새로운 과제, 전생에 풀었던 문제 말고 그런 게 또 번생에 있으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현생의 새로운 관계 정립에 들어가는 거다 이거죠. 자녀의 경우에도 물론요. 이 시기를 잘 대처해주지 못하면 사춘기 반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지. 이제 이런 반항, 그거는 바로 전생이 연이 그렇게 좋지 않은 뭔가 좀 주고받는 해를 주고받는 그러한 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그런 관계의 이제에서는 그런 관계에서는 어릴 때는 이렇게 어릴 때는 다 좋아한다고 그랬죠? 뭐 아주 극히 일부 일찍부터 싫어할 수도 있지만은 이 책에도 나오지만은 천공풍운이라는 그 드라마에서 좀 그 어떤 자기 삼촌 그 황실의 삼촌이 예전에 좋지 않은 인연인데 그 태어나서 삼촌이 않으니까 왕 하고 웁니다 처음부터. 그런 경우. 그런데 점점 어릴 때 어쨌든 부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서로 시작 단계에서는 현생에서 시작된 게에서는 좋아서 시작하고 또 예속해 있으니까 이제 생활이 예속돼 있으니까 이제 따르고 수밖에 없는데 15세, 17세 이렇게 되면은 자기 활동을 할 수 있고 자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럴 때는 이제 전생연들 이제 이번 생에 치러야 할 과업 이렇게 막 생겨나니까 드러나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이제 반항이 될 수도 있죠. 이걸 잘 대처하지 못하고 업보 관계를 연착륙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사춘기 반항으로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얘기하고 보니까 이제 본래의 본문보다도 더 많은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도 이제 이 책에 있는 거의 한 2배 정도로 이제 이 책 이후로도 쌓여진 그러한 얘기들을 더하면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제 역순으로 그럼 다음번에는 이제 년의 대소는 세상의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약간은 이게 뒤에서 하다가 앞으로 하니까 이 본문은 앞에서 얘기한 걸 뒤에서 인용하니까 그 순서가 맞는데 뒤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미 인용된 걸 다시 얘기하는 그런 게 되죠. 그러니까 근데 그만큼 지금 이런 분야는 사실 자꾸 생각할수록 좋은 거니까 반복하는 거 그런 것이 그러니까 결코 문제되지 않습니다. 흠이되지 않고 계속 반복해 생각하면서 그 진리를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은 생각하고 추정하고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이 이제 서문에도 있듯이 이 책에서 다루는 것 자체가 우리가 현생에서 어떻게 합니까? 칸트는 물 자체, 그 자체는 알 수가 없다고 얘기했듯이 그걸 우리가 영적 세계를 어떻게 분명히 안다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은 추정을 하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영성적 생각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것 같다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기는 너무 번거로우니까 여기서 이제 좀 비록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지만은 이렇다 저렇다 좀 이제 말로는 이제 어떻게 아는 것처럼 이렇게 본문에는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맨 끝 얘기도 뭐 자녀의 경우에도 물론이며 이 시기를 잘 대처해주지 못하면 사춘기 반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 다 이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가 이제 원래의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다. 근데 그건 다 생략한 겁니다. 이 책에서는. 그래서 다음에는 125페이지로 하고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